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 교육 이미지 영상 분야 기본 과정의 강의를 맡은 강사 김원중입니다. 네, 어느덧 프로젝트 탐구의 마지막 챕터 4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앞선 강의에서 CCTV 객체 추적, 그 다음에 스포츠 자세 키포인트로 라벨링을 했던 두 가지 프로젝트를 벌써 탐구를 마쳤고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프로젝트 탐구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실습 과제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제 데이터 라벨링을 해보면서 더 어려운 점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조금 이론적인 내용들이 실제로 더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프로젝트 탐구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 라벨러로서의 그 양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프로젝트 탐구인 만큼 조금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본 마지막 그 프로젝트에서는 저희 남아있는 기법 폴리곤, 폴리라인 두 가지가 같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라벨링 기법들을 잘 이해해 주시는 쪽으로 강의를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마지막 탐구까지 그리고 실습까지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곧바로 챕터 네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 살펴보시면 이제는 두 번의 그 강의를 통해서 어떤 학습 목표인지는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잡히셨을 것 같아요. 실제 프로젝트 탐구를 통해 라벨링 기준을 마찬가지로 학습할 거고요. 그 다음에 라벨링 사례들을 통해서 다양한 또 라벨링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 특별히 폴리곤과 폴리라인은 유사한 기법이죠. 포인트를 기반으로 영역이나 선형 객체를 표현하는 방식인데 이 두 가지 포인트 기반으로 라벨링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을 같이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까지 같이 살펴보았고요. 자, 목차 같이 보시면 프로젝트 탐구 3 이제 자율주행 정적 객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 시대에서 사실 가장 관심이 높은 분야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실제 도로 상황, 도로 이미지를 기반으로 데이터 라벨링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 라벨링 사업에서 많이 운용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폴리곤과 폴리라인을 활용해서 어떤 이제 그 라벨링이 진행되는지를 잘 유의 있게 살펴주시면 추후에 이제 데이터 라벨러로서 다양한 기업,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실 때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차를 통해서 마지막 프로젝트 탐구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네, 순서는 동일하게 가이드라인을 보고 제가 간단한 화면 공유를 통해 시연을 해드리고요. 라벨링 사례 분석까지 진행이 될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실제 프로젝트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서 저희가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다만 이제 본 교육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유사한 타 프로젝트, 특히나 자율주행은 다양한 종류의 인공지능,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라벨링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정적 객체, 여기서 정적이라는 것은 객체가 멈춰 있다, 즉 이미지가 이제 정적인 이미지들을 의미하거든요. 말 그대로 이미지 라벨링인데 자율주행 이미지 라벨링은 사실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종류마다 프로젝트마다 다양한 그 기준을 가지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라벨링 가이드라인부터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요. 라벨링 주의사항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CCTV 그 객체 추적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 나오고 있는데, 차량 번호판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하나의 개인 정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비식별화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차량의 번호판 부분이 뿌옇게 혹은 모자이크 처리로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노출되어 있다면 보류 처리를 통해서 담당자에게 비식별화를 요청하고 다시 이제 비식별화가 끝난 후에 작업하는 그런 이제 순서가 반드시 필요해서요. 개인정보 노출 데이터 발견 시 대처법 다시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라벨링 데이터 및 대상을 한 번 더 볼 텐데요. 라벨링 데이터는
차량 주행 시 촬영된 도로 이미지입니다. 뭐 블랙박스 영상에서 추출한 이미지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자동차에 그 로드뷰 촬영하는 자동차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지도에 이제 로드뷰 촬영하는 차량 위에 이제 카메라를 탑재해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되었던 주행하고 있는 차량에서 촬영한 도로 이미지가 저희 라벨링 데이터가 되고요. 라벨링 대상은 그래서 도로 노면의 정적 표시인 차선, 정지선, 횡단보도. 자, 보통 동적 객체라고 하면 차량이나 보행자처럼 움직이는 객체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라벨링 대상은 정적인 객체, 즉 차선, 정지선, 횡단보도처럼 움직이지 않는 노면의 어떤 표시들, 객체들을 라벨링합니다. 그래서 아래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뭐 차선, 그다음 정지선, 횡단보도가 오늘 이제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라벨링할 대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벨링 활용 방안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은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지 않더라도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하는 그런 기술이죠. 근데 이런 그 주행이 가능하려면 주행 환경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객체들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적인 객체, 뭐 차량이나 다른 보행자랑 부딪히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주행이 되려면 노면 기호들, 정지선, 차선, 횡단보도 혹은 뭐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속도를 그 정의하는 뭐 30 이렇게 노면 기호 저희 입문 과정에서도 보신 적이 있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정적인 객체 라벨링 데이터와 그다음 인공지능 기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술 향상과 정밀지도 제작 등 자동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라벨링 기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라인과 폴리곤 두 가지 라벨링 기법을 같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폴리곤, 영역을 라벨링하는 폴리곤 기법으로는 횡단보도를 라벨링할 거고요. 선형 객체에 더 적합한 폴리라인을 가지고 차선과 정지선을 라벨링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라벨링 기법, 물론 이제 포인트 기반으로 라벨링을 한다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두 가지가 혼용되기 때문에 어떤 객체에 어떤 기법을 쓰는지 이걸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라벨링 기법 한번 살펴봤고요. 라벨링 프로세스 보시면 객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라벨링 대상이 되는 정적 객체, 차선과 횡단보도, 정지선이 어디 있는지를 꼼꼼하게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행 차량에서 촬영됐기 때문에 주행 차선이 뭐 3차선이든 2차선이든 그 안에 있는 차선들도 물론 라벨링 대상이 되지만 반대쪽 차선에 있는 차선들도 라벨링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그 라벨링 대상들이 있는지를 폭넓게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라벨링 후에는 카테고리 설정과 이제 태스크 제출로 마무리되는 것은 앞서 살펴보셨던 프로젝트들과 동일하다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라벨링 카테고리와 속성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카테고리 안에는 크게 차선, 정지선, 횡단보도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차선과 정지선은 특별히 색깔이 중요합니다. 이게 실제로 운전이나 도로를 이제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흰색도 있고요. 그리고 양 끝에는 뭐 노란색, 중앙선도 노란색이죠. 그리고 파란색 차선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종류 또한 점선과 실선, 점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추월이나 이런 걸 할 때 차선에서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 구간이란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점선과 실선 같은 선의 종류도 존재를 하고요. 물론 이제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추가 속성은 없지만 차선과 정지선은 색상과 종류를 반드시 잘 골라주셔야 된다라는 추가 속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테고리 속성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라벨링 기준부터 나올 텐데요. 차선과 정지선은 폴리라인, 그리고 횡단보도는 폴리곤 기법으로 라벨링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일반적인 차선의 원칙. 자, 여기서 좀 새로운 단어가 나와요. 차선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면허를, 이제 물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면허를 따고 또 운전을 하다 보면 차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입 도로가 있잖아요. 진입 차선. 그러니까 이 주행 차선에서 그 갓길에서 들어오는 차선. 그 차선에 이제 왔을 때는 당연히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선이 그려지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차선의 원칙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가 있고 그 앞에 정지선이 있어요. 그럼 정지선이랑 맞닿아 있는 선은 네,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실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로교통법상 그리고 차선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구도로 짧게 설명드렸는데 뒤에서 자세한 내용 나오니까요. 그때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는 거.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에 굳이 추가되어 있지 않더라도 차선이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선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도 이따 뒤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 거고요. 객체 인식이 불가능하거나 의미를 상실한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차선이 이제 흐려졌다거나 아니면 이제 지워졌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의미를 상실한 경우에는 라벨링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차선이 만약에 지워지거나 의미를 상실했어요. 그럼 자율주행 기술, 인공지능이 봤을 때도 그 차선은 무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상실한 경우 라벨링하지 않는다.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객체 간 간섭, 뭐 이제 차선과 차선, 뭐 차선 사이의 횡단보도, 뭐 이런 식으로 좀 간섭이 일어난 경우에는 각각의 객체로 라벨링 한다라는 설명도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안전지대라는 개념도 나옵니다. 이 각각의 개념들은 사실 실제 이미지랑 보실 때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바로 이제 이미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선과 정지선은 폴리라인, 횡단보도는 폴리곤. 사실 이 내용 자체는 이제 좀 크게 어려움은 없으시죠. 차선은 말 그대로 폴리라인이고요. 선형 객체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만 저희가 폴리곤 기법으로 라벨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색깔과 종류에 따라서 또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바로 차선의 원칙이라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형태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선은 차선 변경이 불가하다는 뜻이고요. 점선은 차선 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기본적인 형태 원칙, 실선이 가지는 의미, 점선이 가지는 의미를 가지고서 도로 상황이랑 견주어 봤을 때 이게 점선인지 실선인지 불분명할 경우 이제 여기가 차선이 변경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점선이 되겠고요. 변경이 불가능한 구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으면 실선으로 이렇게 두 가지 좀 원칙을 가지고서 라벨링을 해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위치의 원칙이 있는데요. 아까 짧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선 그리고 가장자리 차선은 실선입니다. 왜냐하면 변경이나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정지선과 정지선은 이제 차선의 종료 지점에 존재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차선이 쭉 오다가 정지선이 있고 여기 이제 횡단보도가 있는 거죠. 그런 정지선은 이제 차선의 종료 지점에 존재하기 때문에 정지선과 맞닿은 차선은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실선이다. 이런 식의 이제 원칙으로 유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이차선, 유도선, 유턴 지점은 반드시 다 점선으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선의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되는데 보시면 이제 다시 그 그림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중앙선이나 가장자리 차선, 노란색 차선 같은 경우에는 실선이죠. 그리고 정지선은 차선의 종료 지점에 존재하고요. 저렇게 정지선과 맞닿은 차선은 반드시 실선이라는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정지하기 직전에 이제 차선을 막 바꾸기 시작하면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지선과 맞닿은 차선은 반드시 실선이고요. 사이차선, 유도선, 유턴 지점 등은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지점을 통해서 차가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한번 다 원칙을 기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객체 인식이 불가능하거나 의미를 상실한 경우 라벨링하지 않는다라는 기준도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너무 멀어서 알아보기 힘든 경우도 작업하지 않고요. 잘 보이는 부분만 작업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덧칠로 차선을 지운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아스팔트를 공사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지워져서 차선의 의미를 상실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라벨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사실 도로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해서 나는 덧칠로 보이는데 헷갈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좀 코너 케이스들은 또 담당하는 매니저들, 프로젝트 담당자와 소통하시면서 진행을 하는 것도 데이터 라벨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벨링 기준 세 번째도 한번 같이 보았고요.
객체 간 간섭이 일어난 경우 끊어진 객체는 각각의 객체로 라벨링한다 되어 있네요. 그래서 끊어진 실선을 각각 라벨링.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가 중간에 들어오면서 실선 하나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객체로 각각 라벨링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다른 속성의 실선도 이제 보시면 이번에 이제 보시면 복합차선 안전지대를 의미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하나로 하고요. 아래 거를 따로 하는 개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끊어진 객체는 각각의 객체로 라벨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안전지대를 뜻하는 노란색 부분은 하나로 보는 거고요. 양 끝에 1번과 3번을 각각 분리한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라벨링 기준 네 번째 것도 이렇게 그림과 함께 살펴보았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차선이 근데 끊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횡단보도가 들어와 있어도 1번처럼 저렇게 하나의 실선이 쭉 이어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유도선도 이렇게 하나의 점선이 쭉 이어서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객체로 쭉 라벨링 한다라는 것도 좀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안전지대에 대한 설명도 나오는데요. 가장자리 선만 두 개의 폴리라인으로 라벨링. 아까도 이제 노란색 안전지대에 제가 설명드릴 때 위에 쪽은 이제 하나의 곡선, 그 다음에 아래쪽 직선 각각 두 개의 폴리라인으로 라벨링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위에 거 왼쪽으로 삐져나와 있는 그 부분 곡선을 하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직선을 하나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미지에도 직선 하나 쭉 가고 곡선을 또 별개의 선으로 이렇게 라벨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지대라고 보통 저런 영역을 의미하는데 맨 끝에 있는 가장자리만 안쪽에 있는 그 선들은 하지 않고 가장자리 있는 선들만 라벨링 한다라는 것도 좀 중요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라벨링 제외 대상들도 있어요. 정적인 객체, 즉, 노면에 그려져 있는 기호들은 맞지만 라벨링에선 제외하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색깔 유도선이라던가 주차선, 그 다음에 버스 소방차 구역처럼 차선이나 정지선, 횡단보도가 아닌 것들은 이제 라벨링하지 않고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도 한번 이미지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정차 금지 구역이나 자전거 도로, 그 다음에 도로 위 기호나 문구 같은 경우도 차선, 정지선, 횡단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라벨링 제외 대상이 맞고요. 라벨링이 불가한 상황 마찬가지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객체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죠. 너무 어둡거나 아니면 우천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와서 흐려서 객체를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경우에는 객체를 이제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보류 처리하는 거고요. 실제 교육 실습 과제에는 저런 이미지들이 없겠지만 작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나중에 데이터 라벨링을 하실 때는 저런 보류 데이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보류 버튼을 활용하셔서 라벨링 불가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들을 골라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라벨링 대상이 되는 차선, 정지선,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시골길 같은 경우에는 아스팔트 포장은 되어 있을 수 있어도 보시는 것처럼 차선과 같은 정적 객체가 없기 때문에 저러한 경우도 라벨링 불가능, 그래서 보류 처리해 주시는 게 맞고요. 네, 그 다음에 보류 또 한 가지 중요한 케이스가 나와 있죠. 비식별화가 되지 않은 경우. 자동차 번호판도 분명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렇게 비식별화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보류 처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후에 라벨링을 하실 수 있도록 라벨링 불가 상황으로 보고 제외시켜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불가 상황들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네, 이제 프로젝트 시연을 통해서 실제 태스크를 제가 한번 가져다가 시연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중요한 것은 폴리곤, 폴리라인 각각의 기법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한번 제 화면을 통해서 꼼꼼히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제 화면으로 넘어가서요. 보시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 링크에듀 AI데이터.링크에듀 사이트에서 아래 배너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저희 툴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제 객체 추적이랑 스포츠 자세 분석을 저희가 각각 이제 이전 강의에서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 실습 과제인 자율주행 정적 객체 이렇게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한 번 더 설명드리면 팝업 창을 반드시 꼭 필독해 주십시오. 보시면 관련된 내용들이 다
이 실습 과제와 관련된 공지사항이고요. 실시간으로 추가되는 내용들, 이런 식으로 통과 기준이 너무 높아서 좀 뭐 수정을 했다거나 하는 내용들이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읽어주신 후에 그 과제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진행하기 누르고 작업 시작하기, 가이드 문의하기는 앞서 강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업 시작하기 눌러서 보면 네, 이렇게 이미지가 나와 있죠. 보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흐려진 부분들 있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밝기 조절을 통해서 보면 더 분명해지겠지만 식별 불가한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임의로 교육사업 그 실습 과제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블러 처리를 해놓은 것도 있는데요. 보시면 확대해서 보시면 차선이 식별될 수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죠. 그 넘어가는 부분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라벨링 대상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노란색 실선이 2개 있고 점선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점선이 2개, 3개, 반대쪽까지 4개 있고요. 그 다음 여기도 동일하게 실선이 2가지 있는 것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정적 객체 작업하실 때 중요한 것은 이미지를 최대한 축소해서 끝까지 한번 보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미지를 이 상태로만 보고 점선이 여기까지네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여기 있는 점선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부분까지 라벨링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를 한번 축소해서 어디까지인지 한번 더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제일 끝에 있는 그 친구들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노란색 선을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연결해서 클릭해 주시고 정교한 작업을 확대해서 이 차선의 위치에 맞게 이렇게 클릭하고요. 더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 이제 그림자 있는 데까지 완성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차선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러면 차선이고요. 노란색이죠. 그 다음에 실선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라벨링을 완료를 한 다음에 제출 누르시면 네, 미태깅 7개가 남아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개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또 설명드리면 이제 한번 이전 그 실시간 교육에서 질문 주셨던 경우가 있었는데 폴리라인 같은 경우에 직선을 그릴 때 이렇게 그냥 쭉쭉 그리면 되는데 얘를 만약에 점을 이렇게 막 필요 이상으로 많이 찍어도 되냐라는 질문을 주신 적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학습에도 좋고요. 작업 시간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딱 필요한 만큼만 선을 그어주시는 게 또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실선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겠고요. 중간에 이제 차량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차선이 이제 여기까지 그 차량으로 인해 끊어졌으니까 나눠서 각각 2개로 치냐 그게 아니라요. 다른 객체, 다른 차선이나 횡단보도로 인해 끊어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 차량과 같이 다른 객체가 아닌 그냥 뭐랄까요 그 장애물로 인해서 가려진 경우는 하나의 차선으로 이렇게 라벨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차선이고요. 노란색 실선으로 이렇게 라벨링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량을 기준으로 2개로 각각 해버리면 과태깅이 된다라는 것도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선은 점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까지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하나의 이제 차선으로 흰색이고 점선되어 있으니까요. 제출 누르시면 이렇게 만약에 이 선을 너무 길게 이렇게 빼버리시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라인 시작 끝 오류 정확도 불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의 그 끝까지만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여기에는 사실 횡단보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폴리곤으로 만약에 횡단보도를 라벨링 한다라고 하면 동일하게 이렇게 선을 이용해서 횡단보도를 형성해주고 엔터 누르시면 이제 카테고리 횡단보도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차선 라벨링에 대한 설명 한번 드렸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알림창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디 있는 차선들을 라벨링해야 할지를 꼼꼼하게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제 시연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다시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링 사례 분석 나와 있는데요. 라벨링 기준에 알맞게 라벨링함, 이제 적합에 대한 설명이고 나머지 과태깅, 오태깅, 미태깅도 나와 있죠. 그래서 적합한 사례는 저런 식으로 진입로는 점선으로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반대로 이제 차량에 간섭한 경우는 다른 객체가 아닌 물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선으로 그냥 이어서 추측해서 무시하고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렇게 실선인지 점선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은 주의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림자로 인해서 가려진 게 아니라 진입로의 경우에는 점선이 아니라 실선이 아니라 점선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선의 원칙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이제 정지선과 맞닿은 경우, 그러니까 차선의 끝에 있는 그 정지선과 맞닿은 구간은 반드시 실선입니다. 점선이 아니라.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점선에 하나에 이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라벨링을 쉽게 해버리시면 이제 오태깅으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차선의 원칙을 잘 기억해 주시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이러한 경우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이제 화살표로 걸어오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하나의 횡단보도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경우는 각각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횡단보도로 라벨링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할 경우에는 과태깅이 돼버리니까요. 이 부분도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횡단보도가 반드시 화살표까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보시면 지금 왼쪽 화면에 그 도로에 있지만 그 화살표를 횡단보도 안에 그 범주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버리는 경우죠. 그래서 저럴 경우에는 도로 아스팔트 위의 범위는 모두 포함되도록. 그렇다고 이제 인도까지 올라가 버려도 안 되고요. 그 아스팔트 위에 횡단보도까지는 다 포함이 돼야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태깅이나 과태깅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횡단보도가 아닌 과속방지턱 같은 영역들은 횡단보도 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저런 경우도 이제 오태깅이 되기 때문에 적합하게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햇빛으로 선의 중간, 아까 이제 그림자도 중간에 잠깐 나왔었는데 선의 양쪽 끝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객체로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점선이 총 하얀색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가운데 있는 게 잘 보이지 않더라도 저 끝에 있는 점선과 연결해서 하나의 직선으로 만들어 주시면 적합한 사례가 되고요. 중간에 안 보인다고 해서 각각 따로따로 해버리면 오태깅이자 과태깅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차선으로 라벨링을 이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끝, 눈에 보이는 양끝을 이어서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준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관련돼서는 중간에 다른 객체의 간섭이 없는지만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의 끝을 추측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기 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의 양쪽 끝은 이 이미지 안에서 보이는 부분을 찾아서 라벨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횡단보도로 라벨링하지 않도록 태깅도 굉장히 주의해 주시고요. 사실 차선을 횡단보도로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색상이라던가 종류를 간혹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잘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기법 두 가지가 이제 한 툴 안에 있기 때문에 차선을 하는데 폴리곤을 누르고 라벨링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아무래도 포인트 기반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저렇게 폴리곤으로 그려진 걸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폴리곤으로 차선을 하는 경우 혹은 폴리라인으로 횡단보도를 하는 경우에는 오태깅으로 이제 판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대상에 잘 맞는 기법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또 잘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퀴즈를 통해서 마지막 프로젝트 탐구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미지에서 라벨링 할 수 있는 차선을 모두 고르세요 나와 있는데요. 1번은 왼쪽 사이 차선, 2번 초록색 유도선, 3번 분홍색 유도선, 4번 우측 가장자리 차선. 모두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답은 네, 1번과 4번이죠. 저희가 점선, 실선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차선을 라벨링하고 있고 유도선은 라벨링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이미지에서 잘못 라벨링된 것은 무엇인가요? 1번 횡단보도, 2번 유도선, 네, 유도선 보이시죠? 3번 정지선, 4번 정지선과 맞닿은 실선, 5번 안전지대 빗금. 네, 정답은 네, 5번이죠. 자, 여기서 지금 2번 유도선 같은 경우를 좀 전에 이제 1번의 퀴즈랑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아까 전에 이제 그 유도선은 차선의 개념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유도선이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2번 유도선은 이제 차선의 한 개념으로 그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유도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 유도선은 라벨링 대상이 맞고요. 차선의 한 일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잘못된 건 5번이죠. 안전지대 빗금이 아니라 가장자리만 폴리라인으로 라벨링 한다라는 거, 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습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라벨링이었고요. 정적인 객체, 도로상 이미지에서 차선, 정지선, 횡단보도를 라벨링했고요. 폴리곤과 폴리라인 두 개의 라벨링 기법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례와 실제 제 시연까지도 짧게 보여드렸는데요. 자, 마지막 프로젝트 탐구였고요. 실습도 마지막 실습 과제입니다. 사실 폴리곤, 폴리라인이 실제 프로젝트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최근에 활용되고 있어서 실습 과제 꼼꼼하게 잘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 그 알림창을 잘 보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강의 챕터 5에서는 기본 과정을 전체 정리하면서 이제 각 시연 때마다 나왔던 그 라벨링 오류 사례들 알림창을 토대로 한 번 더 최종 정리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현재까지의 모든 프로젝트 탐구 강의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 자료 그리고 문의 이메일도 동일하게 안내 드리고요. 네, 그럼 마지막 이제 강의에 뵙도록 하고요. 세 번째 강의까지 실습과 그다음 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것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